아빠는 나랑 살고 싶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아빠가 죽었는데 아빠는 나랑 살고 싶었을 거다. 그래서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게 그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어린아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뛰어다니려고 하니까 부르기도 많이 부른 것 같고, 아침에 오면은 약 발라주기 바빴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성을 갖고 달라드는 의원들을 보기가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쿠팡 청문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쿠팡 청문회가 추석 전에 하기로 약속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왜냐? 쿠팡을 확 잡을 만한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 배송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새벽 배송을 하는 경우는 없고. 정슬기 씨의 죽음 이후에도 쿠팡 측은 업무량과 업무 일수는 전문 배송업체와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CLS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은 밖에 없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전국에 더 큰 연대의 힘이 될 때까지 아프지만 괜찮아.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을들의 연대 대표 박천진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경직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현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와중에 각종 폐쇄된 사생활 영역, 또 활동 영역의 범위의 축소로 인해서 택배와 관련된, 배달업과 관련된 산업이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문제점도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택배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노동 환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현실에 대두되고 있는지를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잇따른 배달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또 각종 사고 사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고 일명 이끌어지는 쿠팡의 빠른 배송 정책 하에서 수많은 쿠팡 노동자들의 목숨이 연료로 소진되고 있다라는 일견의 논평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지금 개같이 뛰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쿠팡 노동자였습니다. 약자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서 기획된 저희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오늘은 이 쿠팡 로켓 배송을 비롯한 물류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금석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신분은 사실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사입니다. 2014년도 7월에 방글라데시에 갔다가 10년째 보내고 있는 시간에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음을 듣고 지금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아들 사고 이후에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아드님 이름이 언론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네. 제가 죄송하지만 이름을 언급하자면 네. 정슬기 씨로 알고 네. 있는데요. 아드님은 어떤 아드님이셨나요, 평소에? 네, 올해 나이가 41세고요. 사실은 저희 아들이 음악에 재주가 있어서 학교도 실용음악 작곡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잘해서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라고 그러죠. 주일학교 반주도 계속하고 또 중학교 학생 때부터 어른들 예배에 찬양팀 반주를 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좀 달란트가 있어서 그 어른들이 같이 이렇게 찬양팀 반주를 해줄 때 반주가 잘 맞춰주고 센스 있게 잘 맞춰준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른들한테 굉장히 기원받고 그렇게 자란 아들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심성이 굉장히 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속고 살고 손해보고 사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제가 생각지도 않게 결혼을 빨리 했어요. 저는 아들이 이제 음악가고 또 그런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결혼도 굉장히 늦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 상대자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아들 결혼을 시켰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녀들이 넷이나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요새 이제 음악하고 그 돈 벌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부담이 있었는데 사실은 갑자기 그 쿠팡 일을 하게 됐어요. 2023년도 3월 달에 사실 처음 3월 11일인가 그랬대 처음에 이제 쿠팡 로켓 배송을 시작했고 그 일을 시작한 지 딱 14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과로사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드님이 40대 초반의 나이였고 그가 지켜본 내 아들은 성실한 시민으로서 살아왔었고 네. 또 가정을 열심히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의 사망 사고 소식은 언제 어떻게 전해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여기하고 시차가 3시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3시간 늦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제가 이제 오후 4시 되면은 저희 아내하고 또 다른 한국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거기에 같이. 그래서 셋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시간이에요. 매일 이제 그 시간에 4시에 모여서. 그래서 그날도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4시 모였는데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금 제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가고 있다. 병원에 간다. 그러는데 지금 병원에 다 도착했으니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다급하게 이제 그렇게 끊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죽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왜냐하면은 아픈 적도 한 번도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잠시 해가지고 병원에 갔으니까 치료받고 나오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한 40분 지났나 30분 지났나. 근데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사실은 처음에 믿기지 않았죠. 그렇게 건강하던 아들이었고 병치레 한번 나는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 그게 어떻게
믿기겠습니까? 쉽게 믿기겠습니까? 정말 아버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렇다 그러면 아버님이 전에 듣기로는 이 아드님의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밝혀졌나요? 그 이제 응급실에서 그 사망 진단서에는 심실 1원이 심실세동, 2원이 심경근색의증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듣기로 나중에 물어보니까 대표적인 과로사 나오는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로사의 증상이다 그렇게. 정말 그 아버님 입장에서 황망하게 이를 데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드님이 뭐 한국에 아드님이 사망했다는 선고를 받자마자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그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도저히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도 한 6시간 이상 가는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권 챙겨가지고 수도 다카에 와서 그 다음날 점심 때가 아마 지나서 비행기를 탔을 거예요. 이제 직항 비행기도 없으니까 방콕을 경유해서 그렇게 이제 여기 30일 날 6시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6시에. 그래서 발인 전날 도착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는 내내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큰 일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계속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인천까지 온 거죠. 근데 사실은 해답은 아직도 지금 못 들었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생명의 생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지 이제 그냥 억지로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그러는 편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의 빈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고로 집이 가정이 사실은 풍지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아내도 엄마들은 더 슬픔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슬픔에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제 며느리가 아직 젊잖아요. 저희 며느리가 40세인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4명이나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없어졌고 아빠가 없어진 아이들이 그 충격이나 슬픔이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는 내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플래야 아플 수도 없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저기 한데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아빠가 없어지고 난 후유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첫째가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 이제 손녀가 하나 있는데 둘째예요. 그래서 둘째 손녀가 그 아이 저한테도 추석 때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쿠팡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누구 만나면 쿠팡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쿠팡 쓰면 안 되는 이유로 5가지 적어가지고 놓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원을 활동할 때 그걸 유튜브로도 만들고 저기 만화 형식으로 해서도 뭐 저기 하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아이들이 얘들은 얘들답게 그냥 뛰놀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지금 아빠가 없어진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처들이 가슴에 남아서 앞으로 이 아이가 저걸 빨리 극복하고 자라야 될 텐데 염려가 되죠. 아이들이 또 뭐 우리 사회가 그 약자들의 그렇게 배려하고 그런 사회가 못 되잖아요. 약자들한테 더 심하고 엄격하고 어떻게 해서 또 막 속이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슬프고 걱정이죠. 저 아이들이 어떻게 긴 세월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거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죠. 여전히 이웃교 문화에 저희가 맞닿아 있는 한국 사회의 배경을 볼 때 저도 항공사 노동자로 일하면서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 외국에 타국에 나가 있으면서 친지나 가족의 그 사망을 접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장례식에 참가하러 오는 시간까지가 정말 제 몸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 아드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국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든 마음의 고통이 있으셨을까라는 게 미루어 짐작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성실한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던 아드님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녀분께서 쿠팡을 쓰면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을 너무나 부려먹는다는 얘기 있고 사람을 그 도구로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부려먹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사과하지 못하는 거. 누군가의 그 피해나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거나 사과하는 마음조차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도 알겠는데 쿠팡은 모르는가 보다. 뭐 그런 얘기. 그 중학생 정도의 보통의 상식으로도 당연히 해야 돼. 초등학교 5학년이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조차도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상식조차도 통용되지 않는 것이 현재 쿠팡이라는 회사가 벌이고 있는 그런 짓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 아빠가 이제 걔들도 전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지 아빠가 얼마나 힘든 게 일한 줄을.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대한민국에 빨리빨리 쿠팡의 빨리빨리가 우리 아빠를 죽였다. 그런 얘기도 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3차 산업, 4차 산업, 뭐 AI 시대, 기술의 이런 발달을 얘기하면서 기술이 주는 편의성만 얘기하는데 여전히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을 갈아넣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그 초등학교인 소녀 따님이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빨리빨리가 결코 편리하고 기술의 혜택이 아니라 그 뒤에 소모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까지 정말 생각해야 된다는 사고의 확장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런 글을 쓰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빠한테 미안한 거. 아빠한테 미안한 거. 우리 아빠가 아빠는 나랑 살고 싶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아빠가 죽었는데 아빠는 나랑 살고 싶었을 거다. 그래서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게 그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어린아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깝죠.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린 소녀 딸이
너무 빨리 성숙해져 버린 네. 게 아닌가. 이 무도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천진난만하게 자라가야 될 내 손녀딸의 이 상황이 더 슬프게 느껴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울컥해지는데, 아까 사망 원인으로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아까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근데 과로가 계속 되면은 이제 과로사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뭐 개처럼 뛰어다닌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 며느리한테 무릎이 닳아서 없어질 것 같다 그런 고통도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로켓 배송을 시작하고 처음 몇 주 사이에 체중이 한 10kg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힘든 너무나 과한 일이 이제 결국은 과로사로 그렇게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이 뭐 선진국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일을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알기로 이런 이제 심근경색증, 의증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의 야간 노동, 또 시간적으로 긴 장시간의 또 노동이 반복될 때 육체적인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위협적인 건강의 위해 요인이 된다라는 그 사회적인 이제 진단이 있더라고요. 아울러 심리적인 압박 또한 큰 작용을 했을 수가 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그런 노동 환경도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아버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배송 그 정책인 로켓 배송이 가진 문제점을 다 고스란히 드러낸 것 같은데요. 이 로켓 배송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건가요, 이건? 그러니까 빨리 한다라고 그래서 아마 로켓이라는 거를 쓴 모양이죠. 네. 이제 그 쿠팡의 배송이 지금 주간 배송이 있고 야간 배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은 야간 배송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산업사회 때 야간 노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섬유 공장 처음에 이제 섬유업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여공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24시간 일을 했죠. 3개월에 2개월에. 또 제가 이제 국회에서 한번 그 심야 노동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아마 그때 그 자동차 공장에서도 이렇게 심야 노동을 많이 했을 건데 어떻게 했느냐 한번 경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17년 동안 그 일을 했답니다. 심야 노동. 근데 심야 노동이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2부제. 일주일은 낮에 일하고 일주일은 밤에 일하고. 근데 이때 가장 큰 고통이 저녁에 일을 하고 와서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체 리듬이 그렇게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루 휴식이다 그러면은
자정부터 시작해서 다음 자정 때까지 이게 하루 휴식이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이제 아침에 마치고 와서 그날 하루 저녁 있다가 다음 아침에 또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쉬는 노동이 휴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는데 회복 기간이 아예 예. 존재하지 않은 안 되는 근무 거죠. 환경이었네요. 예. 네. 근데 그분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이 그때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이. 왜냐하면은 들어오면은 아빠가 잠을 자야 되니까 엄마가 눈치 봐야 돼요. 애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애들은 띄워놓고 이러는 거잖아요. 소리 지르고. 근데 아빠 잠자야 되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심지어 이렇게 깨금발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집안도 이렇게 되고 애들이 커서도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깨금발 이렇게 습관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은 바로는 야간 노동이 그 심장 질환 발병률도 뭐 1.5배, 1.8배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야간 노동 자체가 발암물질이 나온다.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실은 노동자들이 많은 투쟁을 해서 사실은 이제 야간 노동이 그만큼 없어졌고 근데 지금 쿠팡의 로켓 배송의 야간 노동자들은 교대도 아니고 완전히 계속되는 시간. 풀로 그냥 예. 돌아가는 시스템인 그래서 거죠. 지금 그때 들은 얘기로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답니다. 이런 노동 사례가. 왜냐하면 야간 노동 자체가 너무 사람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야간 노동을 안 하려고 하는 줄이고. 그런 사회고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심야 노동을 하는 사례가 없어서 연구 자료나 논문이나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거의 전 세계 유일무이한 예. 국가네요, 저희가. 예.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사실은 심각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구나, 이 심리적 부담이 압박감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클렌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근로자들을 상시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령 지금 심야 그 야간 배송은 아침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게 로켓 배송의 가장 큰 예. 장치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걸 7시 지나가는 게 만약에 5%만 그거 나오면 발생하면은 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0.5% 이상? 5%요. 5%입니까? 5%니까 배송 지연이 일어나면? 네. 그게 200개 중에 1개만 지원해도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사실은 이제 저희 며느리가 그 학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학원을 문을 닫으니까 아마 아들 생각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라도 빨리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거 잘리면은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냐. 지금 내 놈 길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무릎이 다를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참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산재 승인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산재 승인서에도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다. 그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가는 게 저도 항공사 승무원으로 24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항공사 근무도 거의 뭐 50%, 70%의 비율로 야간 비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리 리듬을 깨는 근무 환경이 얼마나 위해한지도 잘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이제 쉬게 해줬다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의무는 다한 것처럼 네. 자본 권력은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루나 이틀로 그게 다 리커버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네. 것이 엄격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우리 사회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직장 잘 다니다가 나와서 너 개고생 하는 거 아니냐, 비행 다시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꿈꾸지?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비행을 관두고 나서 제일 좋았던 일이 제가 밤에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잠들 수 있다라는 게 네. 다른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네.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야간 근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 우리 노동자들에게 네. 있어서 환경적으로 큰 문제인지를 이제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자랑스러운 일인가 또 한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로켓 배송이라는 것이 야간에 이제 배송을 시작해서 오전 7시까지 모든 배송을 완료해야 되고 7시 이후에 배송을 하게 되는 지연 배송이 5% 이상만 나오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배송 권리를 갖다가 뺏어가는 그런 이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리점이라든지 배달 노동자들이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책임감에 의해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아드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무릎이 닳고 내가 개처럼 헐떡대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 쿠팡에서는 배달 노동자 말고도 내부에 물류 작업하시는 곳에서도 다수의 사망 사고가 계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게 있으시나요? 네. 그게 이제 물류 창고가 있죠. 이제 각 물건들이 지역별로? 각 이제 지역마다 거점별로 물류 창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네. 거기는 뭐냐면은 물건들이 각 업체에서 받아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문이 나오면은 거기서 아마 포장을 해가지고 배송센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이제 센터라는 게 또 캠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 이제 큰 차에다 싣고 오면 그걸 갖다가 분류해가지고 배송사원한테 싣고 가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네, 이제 그러면 배송사원이 이렇게 자기 구역 담당 구역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별로 차에 싣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금 4년 동안에 쿠팡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네. 제가 활동하면서 드러나 이렇게 노조에서나 파악하고 있는 노동자가 20명이에요. 20명. 20명인데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20명 중에 12명이 그 작업하다 돌아가신 분이고 물류 여덟- 작업하시면서 예, 돌아가신 분. 8분이 이 배달, 배송하다 죽은 배송. 배달하다 죽은 거예요. 그럼 거기는 왜 죽냐? 노동 강도도 있죠. 노동 강도. 왜 그러냐면 이제 주로 이제 물건을 내리면 컨베어 벨트로 이렇게 물건이 쫘르륵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분류를 골라 내는. 분류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한 번 시작하면은 2시간, 3시간 간다는 거예요. 계속 전혀 안 쉼 쉬고. 없이 물건이 그냥 계속 쏟아져 예, 나온다. 계속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분, 3시간 하고 30분 쉬어주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법이 정하는 시간 다 주었다, 휴식 시간 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물건이 잠시도 안 쉬고 계속 내려오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기도 어렵대요. 화장실 가기도.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2시간 일하고 30분 휴게 주는 원칙을 우리가 지켰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표면적으로 이 얘기만 들으면 쿠팡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2시간 동안에 쏟아지는 업무의 강도나 네. 그 무게, 예. 범위,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30분으로는 부족할 정도의 노동 강도가 이루어진다는 그것도 거죠. 가령 이제 네. 가령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일할 때 우리가 좀 뭐 1시간 보통 할 때 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가면 그럼 가령
벨트를 50분만 돌리고 10분 쉬면은 그래도 좀 낫겠죠. 근데 2시간, 3시간 가면은 그때는 몸이 이게 한계치를 이미 다른 넘었는데. 거예요. 그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작업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환경이 안 좋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무실 건물이 아니라 창고예요. 임시막사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판넬이나 이런 걸로 지었겠죠. 창고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창고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무지하게 덥고 추울 때는 무지하게 추워서 이 주로 사망자가 더울 때하고 추울 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충격이 더 심한 게 느껴지는 거죠. 몸의 아무래도 상태가 그래요. 안 좋을 수밖에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한 작업, 심리적인 압박.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니 이게 물건이 쏟아져 나오니 안 그러면 막 넘쳐나니까 그러면 뭐 누구라도 또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하라고 잘하자고 뭐 고함 지르고 뭐 그런 거 하겠죠.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예. 압박감도 있는 그리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작업 환경, 나쁜 작업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사망한 노동자가 20명인데 지금 유족 나와 있는 사람이 딱 3사람 뿐이에요. 나머지는 쿠팡이 음파하게 드러나게 안 하려고 얼른 가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얼른 가서. 그래서 지금 유족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8월 달에 시흥이 캠프에서 그 남편이 이제 캠프에는 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대요. 일용직. 단기 알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조금 일하고 또 밤에 가서 조금 가서 며칠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노동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용돈벌이용이라고 예.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일자리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분도 다른 자기 일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정신 장애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체력이라도 좀 벌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가서 일을 했는데 이틀째 나가는 날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쓰러져 죽은 거예요. 물류창고에서. 그래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쓰러졌다 해도 콘베어 벨트가 안 멈추고 돌아간대요. 사람이 계속 쓰러지고 이제 죽는다고 얘기가 나와도 뭐 앰뷸런스 와서 싣고 가도 뭐 그러든 말든 그 공사 현장은 사업장 현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갔더니 그 자리에다가 선풍기인가 뭐 에어컨 달아놓고 그랬더래요. 이전에는 네, 선풍기조차도 없었다. 선풍기도 뭐죠 어디 군데군데 한 군데 있었겠죠. 근데 뭐 그렇게 뭐 넉넉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쿠팡이 그 인간 존중의 사고가 아예 없어요. 인간 존중의 사고가. 왜냐하면은 지금 4년 전부터 노동자들이 죽어나기 시작했고 지금 저희가 아까 3명의 그 유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쪽 경산 캠프에서 4년 전에 27살 먹은 그 태권도 4단 청년이 거기 가서 일을 아르바이트 한 지 16개월 만에 죽었어요. 지금도 어머니가 지금 쿠팡하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쿠팡은 유족들한테 2차 가해하고 있어요. 2차 가해. 어떤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나요? 그 민사재판에서 그 재판에 말하자면 변호사들 데려다가 이렇게 재판을 뭐 이런저런 이유고 심지어 뭐 과로사해서 죽은 게 아니라 무슨 뭐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해서 뭐 원래 본인의 기책 사유가 있다. 당사자에게 그래서 죽은 건강상의 거다. 이유가 있다. 예, 그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 법을 보니까 우리 일반 언어가 아니더라. 그들만의 언어가 따로 있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예. 용어를 이용해서 또 소위 말해서 빠져나갈 구멍들이 다 법안에 마련되어 있는 네, 그리고 그런 게 보인다는 이제 거죠. 지금 벌써 그 다투기 시작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1심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그 이런저런 이유 끌어가지고 그래서 판결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그럼 예, 그러니
일반인이 어떻게 법 해가지고 기업에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기업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사회가 법의 정의가 없는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말씀을 드리니까 또 한 번 저도 마음이 아려오는데, 저도 이제 거대 자본 권력인 재벌 기업 상대로 여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사회가 제도적인 허점이 너무나 많고, 명목상에 이름만 있는 법들은 있는데, 인권이든 노동이든 그 법의 하위의 부분에 가보면 실제적인 어떤 작동이 될 수 있는 처벌이라든지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보호막이 오히려 그런 법들이 되고 있는 그런 역작용이 있다라는 걸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또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해합니다. 네. 그 쿠팡이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PDD 미스라고 해서 배송 지연이 왔을 때 그 노선을, 그 구역을 뺏어가는 그런 이제 계약 해지의 방법을 통해서 노동 강도를 압박하는 방식이 있었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클렌징 제도라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는 올해 2월이었나요? 3월에 아마 발표됐던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 이전에도 존재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내부 고발에 의해서 그게 드러난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클렌징 제도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클렌징 제도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해고 조건이에요. 저도 이제 뭐 1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10개를 다 일일이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가령 시간, 시간 준수, 뭐 또 고객 클레임, 컴플레인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어기면은 언제든지 해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측정해 놓은 점수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너를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 주도권을 쿠팡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가령 이제 클레임이나 그 시간 지연이 5%가 이제 가령 막 많이 다량 생산하는 거기에서 이제 뭐 생산 공장에서 5% 그러면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덩치가 크고 하루에 뭐 200개 정도 이게 배송 사원들이, 택배 사원들이 뭐 그 정도 한다면서요. 그럼 하루에 한 개만 해도 5%가 될 수 있고 해고를 당할 수 있고, 또 클레임도 지금 요새는 사람들이 까다로워가지고 그렇죠. 입맛대로만 입맛대로 클레임해도 그러면은 5% 나오면은 클레임할 수 있는 일방적인 주장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 안 된 그런 어떤 실증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니까 노동자들은 항상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게 클렌징 제도네요. 블랙리스트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블랙리스트는 뭐 저는 뭐 이제 얘기만 들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러한 이제 그 영업 방침에 반한 뭐 행동을 한다든가 언행을 한다든가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은폐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사람 같으면은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다시 거기 했던 분이 이렇게 내부 고발도 했잖아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전 근대적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사회에서도 자본의 힘이라는 게 이러는 거구나. 저도 거의 독재 정권의 독재 정권보다도 이 정치는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종업원들은 들고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냥
아이고 내가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잘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붙어서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꾹꾹 눌러 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만큼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직체가 우리 사회에 없다. 그 유일하게 민주주의나 우리가 발전됐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우리 사회 수준은 이상 범위를 넘어가는 수준의 그런 봉건적인 또 전체주의적인 아마도 독재 시대와 같은 정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자본 권력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보면서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또 더구나 지금 노동 시스템이 하청을 인정하고 그리고 무슨 뭐 비정규직이다 무슨 뭐 요상한 것들 만들어가지고 뭐 특수 형태 근로자다. 그래서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업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막 사업자인 양 이렇게 대기업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다 각색을 해서 예. 노동자성을 희석시켜 버리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 노동자들은 사실은 노동을 하는데 노동자로서 권리도 못 누려요. 가령 노동자는 뭐 우리가 4대 기본 4대 보험에 적용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데 4대 보험도 안 된대요. 산재도 적용 안 되는 것이고. 네, 산재를 심지어 저희 아들은 뭐 어떻게 하고 산재는 됐는데 산재도 적용 못 하는 사람들도 많죠. 고용보험 이런 거 혜택 거의 다 못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고요. 너무 이렇게 일방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뭐 비정규직인이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수 형태 근로자 이게 뭐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요새 이제 많이 생기는 플랫폼 노동자들, 그다음에 프리랜서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고용도 불안정하고 노동자라고 해서 권리도 보장 못 받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인원수가 뭐 860만이 많게는 뭐 1100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노동자 1000만이면은 노동자의 절반쯤 되지 않나요? 나 그거 얼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0만의 노동자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사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의 사회가 돼야 된다. 사회 자체가. 누구는 약탈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 그런 사회를 보고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 그때 뭐 체코, 헝가리 이런 데를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소련 치하에 있었던 공산국가에 치하했던 나라들이잖아요. 네. 근데도 거기 갔더니 이렇게 노동자들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부 대학을 우리나라처럼 싸매고 대학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학교는 가서 뭐 연구를 하고 싶다든지 더 큰 꿈이 있을 때. 예, 자기가 뭐 연구를 하고 싶다든지 뭐 교수를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학교를 가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고등학교 마치고 자기 일하면서 해피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격차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생산 노동자나 예. 1차 노동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예. 그런 일을 하더라도 예.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고 예. 또 급여 수준도 보장돼 있기 때문에 예. 그 격차가 적기 때문에 굳이 대학까지 갈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지금 죽어도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초리 때려가면서 저희 손자들도 지금 보면은 뭐 학원을 몇 개씩 다니잖아요. 저녁에 늦게까지. 요런 사교육 시스템. 그게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얘기 날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의 임금이라든지 노동 환경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에게 꼼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나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모두가 다 그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과다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게 네. 현실이고 그게 교육 시스템까지 이어진다. 이게 네. 만국의 우리 국가를 좀먹는 그런 잘못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공 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령 아까 이제 법 얘기도 했는데 법을 스스로 지키는 사회. 우리가 공중도덕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공중도덕 잘 지킨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있는 방글라데시에 비하면 아주 좋죠. 공중 뭐 도로도 깨끗하고 방글라데시는 휴지도 아무 데나 버리고. 근데 일반 법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사람들, 기업들이 먼저 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법도 안 지켜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산재 사망률에 관한 이렇게 것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 1위라는 거예요. OECD 1위로 예. 계속 수년째 그러고 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독일이나 이 유럽이 낮잖아요. 네. 우리는 뭐 1점 얼마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 5만 명당 그 사망률 뭐 계산해서 하여튼 1점 얼마가 넘는데 영국 같은 데는 뭐 0.3인가 그러고 뭐 하여튼 많은 나라는 0.1 뭐 이렇게 가는 산재 사망률이 적은 나라는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성숙된 사회라는 거죠. 인간은 존중하는 사회.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업이 쿠팡이 나쁜 게 지금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도구로 보는 거잖아요. 도구나 수단으로밖에 예, 취급을 안 왜냐하면은 하는 거죠. 네. 지금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올해도 저희 아들 사망이 4명이 더 죽었어요. 근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은 노동자 사망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왜 우리가 이걸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지 사람이 사회적으로 안 죽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더 나쁜 짓이라도 해야 돼요. 해도 별로 제대로 예. 안 받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사회적 비난도 네. 거의 없고 뭐 노터치예요. 제가 이제 그게 아까 이제 공공 시스템이라고 공적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정부가 나 몰라라예요. 정부가.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토위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이제 국토위 위원장께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 문제를 어떻게 잘 국토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으면 그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방관자예요. 방관자. 그래서 쿠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쿠팡의 작업장을 조사관 검사가 했는데 뭐 이상이 없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난 적도 있어요. 제가 그거 듣다 못 오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쿠팡에서 일하다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국토부 당신들도 일말에 책임이 있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됐었고 제대로 허가해주고 왜 쿠팡만 특혜를 주느냐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러고 나서도 지금 쿠팡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 공무원들이 일할 때 무슨 자세로 일해야 되니?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게 공무원이 하는 일 아니냐. 그럼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일을 해야지. 방관자, 대기업 편 들어가, 기업 편 들어가지고 노동자 죽게 하고 국민 죽게 하는 게 이게 일하는 자세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쿠팡에다 특혜를 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느냐. 지금 다른 택배회사들도 다 그동안 안 하던 야간 배송하겠다. 또 그동안에 일요일 날 배송 안 하던 거 우리도
주의를 없애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역차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배송이라는 쿠팡의 정책이 표본이 돼버린 거네요. 예. 아주 나쁜 일인데.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노동자들의 이런 근로 조건이 더 악화되고 있다. 당신들 이게 당신 책임인데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보고 일해라. 제발 부탁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정말로 그때 제가 이제 환노위에서 그 심야 노동 공적 규제에 관한 토론을 하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률만 가지고도 충분히 규제할 수 정부가 있고. 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파리바켓이 그때 이렇게 노동자가 빵 만든다가 네네. 그래서 뭐 피 묻은 빵 그때 막 네. 소비자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노동부에서 가서 현장 검증한다고 공장을 딱 스톱시켜 놓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네. 근로 감독했다는 네. 거죠. 난리 나잖아요. 하루 공장 하루 쉬면 어디 그 사람 손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자가 난 캠프에 가서 하루 스톱하고 근로 감독해라. 여태까지 근로감독이 한 번도 안 일어났나요? 쿠팡. 그런 감독 한 번도 안 했죠. 그 쿠팡을 이게 가령 뭐 계약서, 그 표준계약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견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 힘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안다, 국민들이. 그런 소리 말고 똑바로 해라. 내가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가 국민이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소멸을 염려하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1년에 공식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이 뭐 800명대 뭐 그런다고 그러고 지금 뭐 산재 사망자가 1년에 2,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7년 가면 의비 하나가 없어지고 뭐 지금 그런 보고서 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 들여서 뭐 어떤 다른 짓 해가지고 출산율 높이려고 말고 기업들이 제대로 안전장치하고 노동자들 핍박 안 하게 해서 죽지 않게만 해도 그 출산율이 많이 불어날 거다. 지금 아까 말씀드려도 뭐 1,000만 명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그 신분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애 낳아서 지금 뭐 비용은 많이 들지 애 낳아서 이렇게 기를 만한 용기가 그런 저기가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될 수 없고 인구 정책도 절대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는 인구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이래야지 전부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합니까? 요때 위기 벗어나려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그렇게 보고 또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지금 제가 이제 국회를 다니다 보니까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성을 갖고 달라드는 의원들을 보기가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쿠팡 청문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쿠팡 청문회가 추석 전에 하기로 약속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왜냐? 쿠팡을 확 잡을 만한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이렇게 사망사고들이 빈번하고 있는데도 아니 누가 쿠팡 잡으라고 그랬냐. 노동자들이 죽고 있으니 그 원인 규명해서 다시 안 죽게 해달라고 쿠팡 청문회 하자는 거 아니냐. 방지책 마련해달라.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이달 말에 지금 어떻게 해서 국회하고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했는데 탄핵 사태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못 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그 현상,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저게 왜 쿠팡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죽게 되겠다든 이거 하는 게 안 죽게 하는 게 이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뭐가 법이 잘못됐으면 법도 보완해야 되고 또 다른 법이 필요하면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국회가 그거 해야 되는데 못 하더라. 그러니
쿠팡이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